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Microbiota Mediated Modulation of Radiosensitivity라는 논문입니다. 제목의 논문입니다. 최근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단순히 종양과 정상조직뿐만 아니라 미생물, 주변에 있는 미생물이 치료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 및 장내 미생물은 면역, 대사, 염증 반응 등을 통해 방사선의 민감도와 독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 타겟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을 기전, 근거, 그리고 임상 적용 가능성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종양의 유전자 특성이나 산소 상태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제3의 조절 축으로 작용한다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하고 그 변화가 다시 면역 반응과 종양 미세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치료 반응을 바꾸는 피드백 룹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개인 맞춤 치료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본 개념과 한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는 약 70%의 암 환자에서 사용되는 핵심 치료 모달리티입니다. 기존은 잘 알려져 있듯이 직접적 DNA 손상과 프리 라디칼 생성에 의한 간접 손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환자 간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같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밀 치료 구현이 어렵습니다. 둘째, 정상 조직 독성입니다. 구강 점막염이나 장염 같은 부작용이 치료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이로 인해 선량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방사선 치료의 핵심 문제는 효과는 높이고 독성을 줄이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발표의 핵심 개념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공생균이 아니라 면역 활성, 대사 조절, 장벽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켜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하고 유익균 감소와 염증 증가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자체로 방사선 치료 반응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미생물 대사산물이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는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거나 종양세포의 사멸을 촉진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균은 면역 억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방사선 치료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변화시키고 다시 RT 반응, 방사선 치료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양방향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넥서스 개념이 이번 리뷰의 핵심 프레임워크이며 이후 내용에서는 이 상호작용을 기전, 근거, 임상 적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전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방사선 민감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단순한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여러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특히 오늘 이 파트에서는 두 가지 핵심 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DNA 손상 복구 조절. 둘째, 면역 반응의 조절입니다. 이 두 축이 방사선 치료 반응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바이올로지컬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본은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 결과는 단순한 DNA 손상으로 결정되지 않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DNA 리페어 모듈레이션, 두 번째, 이뮨 액티베이션, 세 번째,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 네 번째,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체인지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DNA 리페어와 이뮨 액시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non-homologous end joining pathway를 보겠습니다. non-homologous end joining pathway는 방사선으로 발생한 DNA 이중 가닥 절단을 빠르게 복구하는 주요 기전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어텀은 PAD-A 프로테인을 통해 베타카테닌 시그널링 활성화하고 CHK를 증가시켜 지노믹 인스타빌리티를 유도합니다. 또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은 Q70과 P53을 억제하여 DNA 리페어를 교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불완전성이 단순히 센시티비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디오 레지스턴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DNA 리페어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입니다.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패스웨이는 SG2 페이지에서 작동하는 정확도가 아주 높은 DNA 리페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크로바이옴 디라이브드 메타볼라이트입니다. 특히 락테이트는 DHX9, BRCA1의 인터액션을 촉진하여서 HR 패스웨이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라디오 레지스턴스를 유도합니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 경로를 억제하면은 라디오 센시티비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CC 모델에서 DHX9 억제 시 방사선 효과가 증가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면역만이 아니라 정밀 DNA 리페어 머시너리까지 직접 조절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리플리케이션 포크입니다. 방사선은 리플리케이션 포크를 정지시키거나 붕괴시켜 세포 사멸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과정에서 영향을 줍니다. 퓨소박테리움 뉴클레어텀에서 나오는 H2S 황화수소는 종양 미세 환경에 하이폭시아를 증가시키고 폴크 컬랩스를 촉진합니다. 반면 종양세포에서는 ATM, ATR 패스웨이를 활성화해서 이 손상을 복구하고 치료 저항성을 획득합니다. 즉, 이 과정은 단순한 데미지가 아니라 데미지 vs 리커버리의 균형 싸움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균형을 좌우합니다. 이제 면역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단순한 물리적 치료가 아니라 면역 치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이뮤노제닉 셀 데스를 유도하여서 ATP, HMGB1 같은 댐프와 튜머 안티젠을 방출합니다. 이 신호들은 덴드라이트 셀을 활성화시키고 T셀 반응을 유도하면서 이뮨 캐스케이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단계에서 증폭자 또는 억제자로 작용합니다. 즉, 같은 방사선 치료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 반응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넷 이뮨 부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은 패턴 리코그니션 리셉터를 통해 조기 면역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크로파지와 뉴트로필이 종양 미세환경으로 인필트레이션이 되고 ROS, NO, NO, MMP 같은 물질을 분비하여 종양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뉴트로필에서 생성되는 ROS는 DNA 손상을 더욱 증가시켜 방사선 효과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방사선이 만든 신호를 조기 면역 증폭기로 조기 면역 증폭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보겠습니다. 덴드라이틱 셀이 활성화되면 T셀 리스폰스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특정 마이크로바이옴은 덴드라이틱 셀에서 OX40L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TH1 디퍼런시에이션과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를 유도합니다. 이후 사이토톡식 T셀을 활성화하면서 포포린과 그랜자임을 분비하여 종양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또한 아카르멘시아 뮤시니필라 같은 균이
이 과정을 강화해서 방사선 치료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면역을 켜는 것이 아니라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질 자체를 결정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SCFA와 PDLR의 시너지를 보겠습니다.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 특히 뷰티레이트는 덴드리틱 셀과 CD4 T셀을 활성화시키고 튜머 PDL1을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면역 회피가 억제되고 라디오 센시티비티가 증가됩니다. 이 효과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유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듈레이션 자체가 면역 치료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는 단순한 대사산물이 아니라 네이처 이뮨 모듈레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퓨소박테리움 뉴클레티움인데 이 균은 TLR4 NF-kappaB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 M2 마크로파지의 증가되는 상황을 만들고요. 면역 또한 이뮨 서프레시브한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PDL1을 증가시켜 T셀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라디오 센시티비티가 감소하고 이뮨 이베이전이 발생합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치료를 돕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료 정확성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섹션 2의 파트 2에서는 메타볼리즘과 튜머 인바이러먼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DNA 리페어와 이뮨이 직접적인 반응이었다면 이 파트는 그 반응을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환경입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세포 내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와 중요한 미세환경 자체를 재설계합니다.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와버그 이펙트, 즉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메타볼라이트, 특히 뷰티레이트는 이 흐름을 뒤집습니다. 글루트1을 억제하면 글루코즈 업테이크를 줄이고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퍼레이션을 활성화하여서 옥스포스 패스웨이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ROS입니다. 옥스포스 패스웨이가 활성화가 되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서 ROS가 축적이 되고 이 ROS가 DNA 리페어를 방해하여서 방사선의 치료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즉, 메타볼리즘을 바꾸는 것이 하나의 라디오 센시타이제이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 사이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사선은 특히 G2M 페이지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뷰틸레이트는 이 타이밍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P21을 증가시켜 CDK를 억제하고 셀 사이클을 정지시키며 동시에 RAD51을 억제하여 DNA 리페어를 제한합니다. 또한 FOXO3A와 GAD45를 이용해 에이팝토시스를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를 가장 취약한 상태에 묶어두고 방사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제 에피제네틱 레벨을 보겠습니다.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는 단순한 대사산물이 아니라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입니다. H닭 이니비션을 통해서 크로마틴을 열고 맥스 같은 프로에이팝토진과 P21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DNA 메틸레이션 관련된 영향도 있는데요. DNMT1을 억제하여 튜머 서프레서 진을 발현시키고 프로피오네이트는 PI3K, AKT 패스웨이를 억제하여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감소시킵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의 사용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강조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메타볼라이트는 항상 좋은 것도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는 낮은 농도에선 튜머 서바이벌을 돕지만 높은 농도에선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합니다. 칸디다 알비칸 역시 염증과 하이폭시아 환경에서 DNA 데미지와 레지스턴트를 증가시킵니다. 즉,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농도와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컨텍스트입니다. 이 부분이 임상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3-하이드록시 뷰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6 시그널링을 억제하여서 정상 조직을 보호합니다. 즉, 레디에이션 인듀스 톡시시티를 줄입니다. 반면 인돌 3 아세틱 애시드는 정상장에서는 배리어를 보호하면서 종양에서는 PDRO를 억제하여서 라디오 센시티비티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듈레이션이 단순히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 보호도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하이폭시아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이폭시아는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저항성의 요인입니다. 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VGF를 증가시켜 비정상적인 혈관 형성과 하이폭시아를 악화시키고 라디오 레지스턴트를 유도합니다. 반대로 뷰ty레이트는 HIF-1 알파를 억제하여 혈관을 정상화시키고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는 AMPK를 활성화하여 엔도셀룰러 셀 마이그레이션을 억제합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혈관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ECM과 애시디피케이션에 대해 보겠습니다. 종양의 미세 환경의 애시디피케이션 산소화는 면역세포 기능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피소박테리엄 뉴클레어톰은 락테이트 축적을 증가시키거나 락테이트를 축적을 증가시켜 T셀과 NK셀을 억제합니다. 반면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는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억제하여서 락테이트를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ECM 측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TIMP1과 MMP를 조절하여 매트릭스 스티프니스를 변화시켜 방사선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즉,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는 단순 배경이 아니라 치료 반응을 결정하는 액티브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EMT에 대해 볼 건데요. 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같은 병원균은 엠카파비와 TGF-베타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 EMT를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BCL2와 BCLXL이 증가하고 ABC 트랜스포터가 활성화되어서 ROS와 약물을 배출합니다. 결과적으로 침습성과 치료 저항성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흥미롭게도 특정 균을 타겟팅하면 이 과정을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보존자가 아니라 DNA 리페어, 이뮨 리스폰스, 메타볼리즘,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까지 모든 과정에 동시에 작용하는 모듈레이터입니다. 이 모든 효과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라디오 센시티비티,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방사선 치료 반응을 결정하는 멀티 디멘셔널 레귤레이터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느냐? 앞에서는 메커니즘이었고 이제는 에비던스를 보겠습니다. 특히 이 섹션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임상 적용이 가능한 전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적용이 가능한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적절한 양에서 건강 이득을 주는 미생물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고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효과는 튜머 타입, 방사선 치료 방식, 그리고 환자의 이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에서 이제는 시퀀싱 기반으로 선별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바이오틱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캔디데이트가 아카르멘시아 무시니필라입니다. 이 균은 인테스틴의 뮤커스 레이어에 존재하면서 뮤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배리어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아목 1100이라는 단백질은 이뮨 모듈레이션에 직접 관여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균은
PD1 이뮤노세라피 리스판더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즉, 단순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이뮤노 리스판스를 증폭시키는 키 플레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페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라는 균입니다. 이 균은 대표적인 비트레이트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약 55%를 차지하며 타이트 정션을 강화하고 손상된 뮤코사를 회복시킵니다. 임상적으로는 높을수록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고 반대로 Treg 그리고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즉, 이 균은 엔티 인플라마토리 레디오 센시타이징한 환경을 동시에 형성하는 유익균입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에 우리는 거의 항상 디스바이오시스를 보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콜로나이제이션, 병원균과 경쟁하여서 결국 이콜라이 등을 억제하고요. 병원균을. 두 번째, 베리어 리페어, MUC2와 디펜신 등을 증가시켜서 손상된 장벽의 회복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로케이션 차단인데요. 엔도톡신이 블러드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이 과정은 로컬 인플라메이션을 시스테믹 톡시시티로 확산시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콜로렉탈 캔서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인터벤션은 라디오세라피의 GI 톡시티를 감소시키고 RT의 치료 컴플리션 레이트를 높이고 이뮨 마커를 안정화시킵니다. 이 기전은 명확합니다. 마이크로바이얼 다이버시티를 회복하고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를 증가시키고 엔도톡신의 트랜스로케이션을 감소시킵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트리트먼트 톨러러비티를 개선하는 인터벤션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뮨 액티베이션 측면에서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덴드라이틱 셀과 TH1 리스판스를 활성화해서 잔존 튜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 밸런스를 바꿉니다. 인터루킨 6, TNF 같은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낮추고 인터페론 감마나 IL-12 같은 엔티 튜머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킵니다. 즉, 면역 반응을 단순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시 메타볼리즘과 연결되는 걸 보겠습니다. 뷰티레이트는 FFAR3를 통해서 CD8 T셀의 프롤리퍼레이션과 메모리 T셀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프로피오네이트는 HDAC 이니비션을 통해서 인테스티널 에포프토시스를 억제하고 레디에이션 엔테라이티스를 완화시킵니다. 즉,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는 이뮨과 메타볼리즘 톡시시티 세 가지를 동시에 조절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직접적으로도 튜머 셀 데스도 유도합니다. 펩티도 글라이칸이 TLR2, NLR 패스웨이를 활성화해서 BCL2나 BEX 균형을 깨고 캐스페이드 3, 9을 증가시켜 에이팝토시스를 촉진합니다. 또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증가를 통해 메타볼릭한 인바이러먼트도 변화시킵니다. 즉,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이토톡식한 이펙트도 함께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G2M 페이지에 영향을 주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P21 사이클린 B1 CDK를 조절하여서 세포를 G2M 단계에 묶어둡니다. 이 상태에서 DNA가 방사선에 매우 취약해지고요. 또한 APK나 mTOR 원투 패스웨이를 억제하여서 튜버 그로스 시그널 자체를 차단합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세포를 아주 죽이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앞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을 하는가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박테리아 자체가 아니라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메타볼라이트를 조절하는 전략, 이게 바로 클리니컬한 트랜슬레이션의
시작입니다. 비트레이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 조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튜머에서는 FOXO3A를 활성화하고 S페이지를 억제하고 방사선이나 셀 데스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정상 뮤코사에서는 리제너레이션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타이밍과 도즈가 틀리면 T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엔티튜머 이뮤니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몰레큘이 아니라 상황에 디펜던트한 드러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케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양날의 검입니다. 로우도즈에서는 프로피오네이트가 GPR43의 타이트 정션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흐르고요. 즉 배리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레디에이션으로 손상된 상태에서 하이 액티비티가 되면은 뮤신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배리어를 붕괴시키고 인터루킨 6나 TNF 알파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균 자체보다는 상태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볼라이트 기반의 인터벤션이 등장하는데요. 레디에이션은 아케르멘시아를 감소시키고 3HB 레벨을 낮춥니다. 이로 인해 GPR43 억제가 풀리고 인터로킨 6나 스텝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3HB를 보충을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GPR 43을 다시 억제하고 인터루킨 6를 낮추면 실제로 그 주축학적 손상이 개선이 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메타볼라이트를 바로 개입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다음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Selective Protection. I3A는 AHR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 IL-10을 증가시키고 결국 엔티인플라마토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윈트 베타 카테닌을 통해서 미쿠살 스템셀 리제너레이션을 촉진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튜머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항상 고민하는 정상조직 보호와 종양은 보호가 같이 일어나는 그 트레이드 오프를 처음으로 깨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인터벤션입니다. 식사에서는 팩틴과 인룰린 같은 파이버는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로 전환되면서 배리어를 강화하고 EMT를 억제합니다. 여러 이제 RCT 연구에서도 하루 18g 이상의 파이버를 섭취 시 GI 톡시시티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습니다. 장협착이 있는 환자에서는 obstruction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로우 코스트지만 페이션트 셀렉션이 필수적입니다. 엔티바이오틱스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인터벤션입니다. 셀렉티브한 엔티바이오틱스, 반코메이시나 메트로니자돌 같은 거는 CD8 액티베이션을 증가시키고 뮤코사이티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 스펙트럼한 SCFA 그러니까 브로드 스펙트럼한 항생제는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 프로듀싱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레디에이션 엔테라이티스를 증가시킵니다. 즉 엔티바이오틱스는 서포티브 케어가 아니라 온코제닉한 모디파이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SBRT 할 때 엔티바이오틱스를 쓰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의 감소는 RS의 어큐뮬레이션을 악화시키고 튜머 DNA 리페어를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로컬 컨트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바이오시스는 레지스턴트한 리저브를 만들고 클로스트리온 디피실리 리스크도 증가시킵니다. 즉 항생제는 치료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파지 테라피입니다. 특정 병원균만 타겟하고 베네피셜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또한 셀프 레플리케이팅하고 바이오필름 페니트레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임상적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파지 라이브러리 기반 맞춤 치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세 지방산,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와 3HB 같은 메타볼라이트는 도주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1,3A는 정상 조직만 보호하는 셀렉티브한 전략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미래에는 파지 같은 프리시전 마이크로바이옴 세라피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레디오 세라피는 더 이상 레디에이션 언론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과 함께 모듈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메커니즘과 인터벤션을 봤다면은 이 파트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치료 도구에서 예측 도구로 확장하는 단계를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임상 적용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는 많은데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지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현성이 있는 정량화된 바이오마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축으로 연구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은 구조, 메타볼라이트는 기능, 호스트 리스판스 결과. 이 세 개를 연결해야 진짜 임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럭처, 예를 들어 비피도 박테리아 어번던스가 높으면은 방사선 반응성이 좋고요. 레지데이션 엔테라이티스가 낮습니다. 즉 누가 잘 반응할 환자인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스트럭처는 기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비인도암에서는 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회복 속도를 예측합니다. 특히 악티노박터와 벨로넬레키에 같은 균들의 증가는 딜레이드 힐링과 연관이 됩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이오마커는 치료 전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이내믹한 바이오마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펑셔널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 페컬 비트레이트가 높으면은 튜머 리그레션이 더 잘 일어난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보다는 메타볼라이트가 더 직접적인 지표라는 점입니다. 즉 누가 거기 있냐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그 박테리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메타볼리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혈중 IPA는 매우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트리토판 디라이브 메타볼라이트로 레디에이션의 톡시티에 중요한 센티넬 역할을 하고요. 실험 IPA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장 독성이 유의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세라피틱한 타겟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이오마커는 인터벤션 타겟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이제 호스트 리스판스 마커인데요. 이뮨 마커에는 혈중 블러드의 Treg의 비율, 그리고 시스테믹한 인터루킨 10의 농도가 중요한 마커가 되겠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마커로는 혈중 MDA 농도, 그리고 셀룰러 NRF의 발현 정도로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호스트의 상태는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시스테믹 임팩트를 반영하는 마커가 될 수 있고 아주 가장 적용이 쉬운 마커입니다. 왜냐하면 혈액에서 측정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클리니컬한 적용이 가능한지인데요. Treg은 레디오 레지스턴트한 거를 반영하고요. 결국 에이팝토시스가 적고 BCL2가 높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에도 살아남아서 면역 억제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결국 Treg이고요. 이건 의미가 큽니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T렉을 영향을 줘서 치료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 상업화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 표준화가 부족하고, 둘째, 개인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세 번째, 대부분 연구들이 샘플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번째, 시계열로 된 데이터에 부족합니다. 즉, 아직은 흥미로운 연구 단계이지만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보면은 단일 바이오 마크로는 부족하고요.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즉 구조를 얘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기능을 얘기하는 메타볼라이트, 그리고 호스트 리스판스 결과, 이 세 가지를 통합한 멀티 디멘셔널한 패널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AI가 결합되면은 진짜 프리시즌한 라디오 세라피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섹션 4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에서 섹션 4의 첫 번째 파트에서 바이오마커를 이해를 했다면, 이 파트에서는 바이오마커가 과연 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거는 바이오마커에 기반해서 환자를 분류하는 건데요. 이제 RT는 더 이상 원 사이즈, 하나의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나눠야 됩니다. 환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 나누고, 메타볼라이트에 따라 나누고, 이뮤 스테이터스에 따라 세 가지를 기반으로 나누고요. 반응이 좋은 환자와 독성 위험이 높은 환자로 구분해서 그 후에 이제 정확한 프리시전 RT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군은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도 좋고 메타볼라이트도 충분하고 T렉이 낮은 경우인데, 이 환자들은 레디에이션 센시티비티가 높고 톡시티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합니다. 더 강하게 치료한다. 예를 들어서 셀렉티브하게 도즈를 에스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RT의 프로바이오틱스 시너지, 즉 잘 반응한 환자한테 시너지를 노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응이 나쁠 걸로 예상되는 환자인데요. 디스바이오시스가 있고 로우 메타볼라이티드, 하이 T렉이 환자에서 바로 RT라면은 톡시시티는 증가되고 리스판스는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요. FMT를 한다든지 엔티바이오틱스를 쓸 수도 있고, 면역을 바꾸기 위해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먼저 환경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타이밍입니다. 치료는 세 단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트리트먼트 단계로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방사선 치료 중에는 유지를 하고, 치료 후에는 회복을 하는 이 세 개의 윈도우를 최적화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언제 이런 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프리트리트먼트 단계인데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장 환경을 준비하는 건데요. 2에서 4주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을 안정화시키고 메타볼라이트를 증가시키며 배리어를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통해 임상적으로도 다이아리아가 치료 중에 45에서 9%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성공하면은 전체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료 중인데요. 치료 중에는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건데,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치료 기간 동안에 유지하는 건데요. 어, 그러니까 그 균을 넣어주는 도주도 상황에 따라서 농도를 계속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어, 점막을 보호하는 약제도 같이 사용함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매니지먼트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회복기인데요. RTU의 약 8주 이상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재건이 일어나는데,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 스트럭처와 노멀 티슈를 재건함을 통해서 정상 조직의 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결국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언에어로빅한 유익한 균을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파이버를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게 좋고요. 그걸 통해서 방사선 장염 같은 것들을 한 70에서 47%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방사선 치료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SBRT처럼 고설량을 짧게 하는 경우에는 어, 결국 일주 전에 방사선 치료는 일주 전에 하이 인텐시티 인터벤션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오 스테이터스를 빨리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컨벤셔널 RT의 경우에는 25에서 30 프레션처럼 길게 하는 경우 어, 아까 말한 대로 프리트리트먼트, 메인테너스, 리커버리의 3페이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모달리 치료의 어떤 횟수나 그런 선량, 프레션당 선량에 따라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이제 환자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어떤 환자가 성공을 할지 어떤 환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감별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를 환자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 조절하고요. 세 번째는 떻게 치료할지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결국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세 스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프리시전 RT는 도주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이올로지나 타이밍에 의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쓸 것인가 방사선 치료와 어떻게 같이 마이크로를 쓸 것인가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더 이상 단독 치료가 아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먼저 SBRT의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SBRT는 되게 강력한 방사선 치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한데요. 고설량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상 조직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M2 마크로파이지를 증가시켜서 면역 억제되는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입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뮨 부스트. 그러니까 이뮨셀 데스를 일으켜 DNA 액티베이션에서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를 증가시키는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레디오 프로텍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그 스몰 체인, 숏 체인 패티 애시드가 NRF2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항산화 파이브로시스를 억제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사능 효과는 증가시키고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는 로컬 컨트롤이 78에서 92%로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먼저 박테로락티스라는 균을 1 곱하기 10에 10승의 CFU를 하루에 처방하는 걸 일주일 전에 하고요. 그 후 치료 후에는 계속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 인테이크를 유지를 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 그리고 2주 후에 는 이제 지켜보면은 이게 베리어 리커버리를 더 서포트하고 인플라마토리 밸런스를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걸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뷰티 레이트 같은 거를 이제 리터당 10 마이크로몰 이상이 이제 변에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함을 통해서 세라피틱한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성자 치료인데요. 양성자 치료는 프리시전 RT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브레이크 피크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뮤코살 데미지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인터벤션을 통해서 뮤코살 데미지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헤드넥에서의 그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를 맞춤을 통해서
심각한 뮤코사이티스의 강도를 줄일 수 있고요. 어, 골반부 같은 경우에도 장내 트랜스로케이션을 억제를 해서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의 어, 인펙션, 그러니까 유로제니털 인펙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실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양성자 관련된 연구에서의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헤드앤넥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루스 살리바리우스 균을 이제 오랄 인테이크로 넣어주고 또 프로바이오틱 솔루션 가글을 통해서 이제 치료 전 2주 기간 동안에 이제 처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요. 펠빅 튜머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루스 애시도필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디움 같은 거는 5 곱하기 10의 9승 정도를 CFU를 매일 처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통해서 치료 후에도 치료 전 2주부터 치료 끝나고 나서 2주까지 계속 처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도 유사하게 이제 같이 계획을 해서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트리플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RT와 면역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요. 티모그로스 이니비션하는 효과를 봤을 때 방사선 단독이 기본 값이라면은 여기에 면역항암제를 하면 좀 더 증가하고 마이크로바이옴까지 하면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숏체인 패티 애시드가 증가하면은 TH1이 분화가 증가되고 반면 Treg이나 M2 서프레션 마커들은 감소합니다. 어, 그걸 통해서 결국 프로바이오틱스가 결국에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콜드에서 핫으로 바꿔서 치료의 반응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RT 방사선 치료 자체가 그 PDL1을 업레귤레이트 시키는데 이런 과정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이 관여함으로써 이 업레귤레이션 된 거를 기회로 바꿉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 반응을 높이는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 측면인데요. RT가 마이크로바이옴의 트랜스로케이션 그리고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고 면역 항암제와 완다면은 콜라이티스나 뉴모나이티스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관여해서 톡시시티를 억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락토바실로스 람노소스 같은 거는 인터루킨이나 TNF를 감소시킵니다. 즉 치료 효과는 계속 높이면서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 독성을 낮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컨비네이션의 프로토콜이 필요한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균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주로 비피도 박테리움이나 아카르멘시아를 조합을 하고요. 추가로 이제 RT 2주 전 시작해서 그 면역 항암제 후까지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어저스먼트 스트레스홀드는 약 30%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즉시 교체를 하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도 계속 모니터링해야 될 타겟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타겟티드 세라피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특히 엔티어 에넨지오제네시스한 효과가 있는데 베와시누즈음압과 같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숏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것이 이제 앱노멀 튜머의 베스큘러 그로스를 막는데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같은 거는 VEGF 라이크 팩터를 분비해서 드러그 인듀스드 뮤코사 이스케미아를 수리를 해서 좀 뮤코사의 힐링을 돕고요. EGFR의 인히비터 같은 경우에도 세투시마카 같은 건데 결국 드러그 인듀스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해서 그리고 항암제 치료에 지장 없이 RT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메타볼릭 레귤레이션과 베리어 서포트 같은 것이 타겟티드 테라피 시너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방사선 치료는 단순히 물리학만의 영역이 아니라 바이올로직한 거를 같이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SBRT나 프로톤 같은 것의 치료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세 가지를 통해서 트리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리쉐이핑함으로써 PD1, PDL1의 리스폰스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레지스턴트를 매니지하는 중요한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은 현대 종양학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궁극적인 그런 증폭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실제 임상시험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냥 연구의 어떤 변수가 아니라 실제 디자인 파라미터, 설계 요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트라이얼과는 가장 다른 점인데요. 엔드포인트가 단일이 아니라 멀티 레이어로 설정해야 됩니다. 첫째, 치료 효과, 아드 레시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그리고 네오주번트에서는 컴플리트 CR 같은 걸 고려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톡시시티는 그레이드 2 이상의 톡시시티 같은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의 특히 유익균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 숏체인 패티 애시드 변화 등을 이제 다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치료 효과, 독성, 생물학적 반응을 모두 다 보는 멀티 레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메커니즘을 밸리데이션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뮨 관련된 건데, 사이토톡시 T셀과 T렉의 레시오의 다이나믹한 체인지도 볼 수 있고, 인터페론 가마 IL-10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팩스나 엘라이자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치료 후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거로 측정할 수가 있고, EORTC QC30 스케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하게는 오버롤 서바이벌과 국소 제어율을 클리니컬 팔로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세이프티는 프로바이오틱 레이트 이벤트로 블로팅이나 알러지 같은 거를 측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고 단순 치료 결과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의 세이프티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드러그 트라이얼과 유사한 거죠. 그리고 트라이얼의 성패는 베이스 라인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치료 2주에서 4주 전에 시작합니다. 스툴, 블러드, 살라이바 같은 거를 멀티 샘플링을 하고요. 분석은 결국 어, 숏체인 패티 애시드나 IPA 같은 거를 이제 메타 제노믹 시퀀싱 메타볼릭 프로파일링 통해서 이제 얻고요. 베리어블을 이제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다이어트나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엔티바이오틱스를 사용했던 그런 한 컴파운딩 팩터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형과 좀 차이가 나는 건요, 다이내믹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트래킹을 잘 해야 되는데, 바이올로직한 플럭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계속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럭처가 시프트 되는지 보기 위해서 매 2주마다 대변을 채취해야 되고, 또 그 CTCA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이제 톡시시티를 매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SBRT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쇼코스이기 때문에 위클리 샘플링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베리디티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한 지점에 스냅샷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젝토리하게 변화를 봐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리커버리가 중요한데요. 0에서 6개월까지는 집중 추적 기간이고 6에서 12년까지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스테빌리티를 보는데요. 보통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서바이벌이나 재발 같은 거를 같이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리커버리와 롱텀하게 예후 간의 어떤 관련성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죠. 도즈를 이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도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너무 경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도주 파이닝 트라이얼이 필요하고 이제 보통은 5 곱하기 10의 구승의 CFU부터 하고 콜로나이제이션에 기반해서 어, 에스컬레이션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즈 2 도주를 리커멘딩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GI 디스컴포트를 피하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도주를 유연성 있게 조절하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변의 비틸레이트 레벨 같은 그런 타겟 바이오 마커가 실제 효과를 발할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더 올려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 그레이드 2 이상의 어떤 위장과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즉시 어떤 감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절이나 치료를 좀 연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즈를 할 때는 항상 콜로나이제이션도 보고요. 사이드 이펙트를 같이 나눠서 이제 잘 봐야지 되고 실제로 SBRT, 런 캔서 SBRT 연구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마커의 드라이브한 도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이오마커를 깊이 있게 통합하여서 예측 모니터링 그리고 조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폐쇄루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 단계로 운영되는데 첫 번째 예측인데요. 베이스라인에서 유익균의 풍부도가 높고 병원균이 적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시험군의 균질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인데요. 방사선 치료 중반부에 분변의 그 단세 지방산의 수치가 감소하거나 목표한 미생물의 진화 형성이 실패한 경우 균주를 변경하거나 프리바이오틱스의 용량을 늘리는 등의 중재 프로토콜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평가 단계인데요. 치료 후 CTL 비율의 증가와 같은 우호적인 면역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환자군을 분석하여서 이를 장기예측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최대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자기 교정형 셀프 커렉팅한 임상학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적 모니터링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는 최첨단 진단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우선 qPCR을 통해서 핵심 미생물 종에 대한 신속한 정량 분석을 수행하고요. 이는 실시간으로 군집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HPLC, MS,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을 통해서 혈액과 분변 내 대사산물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중재의 생물학적인 효과를 검증합니다. 요약하자면은 미생물 매개 방사선 치료는 정밀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방사선을 조사하는 걸 넘어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데이터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정밀 온콜로지, 정밀 종양학을 지향합니다. 섹션 7에서는 현재 미생물 방사선 연구와 마주한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여 실질적 임상 적용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임상 연구를 실제 환자 치료로 연결하는 중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개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동물 모델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였던 미생물
개입이 실제 암 환자에서는 일관되지 않거나 상충하는 결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중계 간극을 만드는 중요 장애물을 찾아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종간의 미생물 구성의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는 방사선 조사 프로토콜이 불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숙주가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이질성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이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마우스와 인간은 장내 미생물의 근본 비율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박테로이드 관련된 종의 이제 풍부도는 마우스가 약 10%의 반면에 인간은 30에서 40%로 높습니다. 특히 아카르멘시아 같은 인간 특이적인 균주는 마우스 모델에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임상에 적용 시 객관적인 반응률 개선 효과가 0에서 20%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방사선 조사 방식의 불일치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임상 동물 모델들은 보통 고설련 단일 조사를 많이 쓰지만 실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저설량 분할 조사 2그레이를 25에서 한 30프랙션 정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미생물군의 복구 기간 역시 동물은 일주일 이내면 충분하지만 인간은 4에서 8주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동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중재 타이밍은 임상에서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숙주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균 마우스에 인간 분변 미생물을 이식한 인간화 미생물 동물 모델인 HMA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물 실험에서도 임상과 동일한 분할 조사 방식, 중재 방식을 쓰는 중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 개개인의 TLR4 유전자 다양성과 같은 유전자 변이를 고려한 스크리닝이 먼저 병행돼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연구 간에 상충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연구의 이질성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분석 대상이 되는 샘플 사이즈 한계, 시기와 약물 같은 강력한 컨파운딩 팩터의 존재, 그리고 시퀀싱 기술, 통계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치 이펙트가 연구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간섭을 하는 강력한 교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섬유질 식단은 숏체인 패티 애시드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민감도 데이터를 왜곡하며 최근 1개월 내 항생제 사용은 미생물 다양성을 50%나 감소시킵니다. 또한 위산 억제제는 장내 산도를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당뇨와 같은 동반 질환 유무에 따라 뷰티레이트 생성 균의 기저 수치가 달라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 과정에서도 편향이 발생합니다. 일루미나 마이크로 시퀀싱과 이온 토렌트 같은 시퀀싱 플랫폼에 따라 저농도의 균주 1% 미만의 그런 저농도 균주의 검출률 차이가 20%에 달합니다. 또한 통계 해석 시에 셰넌 지수를 쓰느냐 카오 원 지수를 쓰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론이 유의미하면서 유의미하지 않음으로 바뀔 수도 있을 만큼 기술적인 가변성이 큽니다. 물리적 선량의 전달 오차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의료기관별로 캘리브레이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겨우 2.5그레이 정도의 차이도 이런 뷰티레이트를 생산하는 균들의 감소폭이 30에서 5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선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도입이 미생물 반응 연구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미생물 데이터가 실제 임상 가이드라인에 포함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시기와 항생제를 엄격히 통제한 200명 이상의 대규모 다기관 코트 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모든 센터에서 일루미나 노바식 플랫폼과 QIME2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통합 분석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량 오차라는 교란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IMRT를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표준화야말로 정밀 방사선 치료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섹션 7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미생물 중재 시 고려해야 할 실제적인 안전성의 리스크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기술적 병목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생물을 이제 개입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먼저 기회 감염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 후에 호중구 수치가 급감한 면역 저하 환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할 경우에는 유산균 혈증이나 진균 혈증이 발생했다는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부적절하게 단위균주를 투여하면은 오히려 전체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대사적 측면과 이식 전략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프리바이오틱스의 과도한 발효는 가스 생성으로 인한 복부 팽만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뷰티레이트의 농도가 8 마이크로몰 리터를 초과하면은 오히려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변 미생물 이식의 경우에는 기증자의 병원균의 전염 위험이나 공여자 수여자 간의 불일치로 인해 30에서 40%의 이식 실패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이 있는데요. 첫째, 면역 저하 환자에서 저용량 투여와 함께 정밀한 혈액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하고요. 둘째, 단일 균주의 독점을 막기 위해 3종 이상의 복합 균주 사용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FMT 시행 전 엄격한 스크리닝을 거치거나 거부 반응이 적은 자가 FMT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기술적 한계인데요. 특히 이제 그 뎁스 컨스트레인을 이제 식별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16S rRNA 시퀀싱이 속 수준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비피더스 균이라도 종에 따라 방사선 민감도의 조절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종과 균주의 수준까지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메타 게놈 시퀀싱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사체 분석 역시 아직은 블랙박스 영역이 많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어, 단세지방산 SCFA나 IPA에 집중된 반면에 DNA 복구를 돕는 폴리아민이나 주요 신호 분자인 인도로 항산염 등은 이제 탐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표적 대사체학 기술을 도입하여 더 넓은 범위의 대사산물을 포괄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 연구의 약 60%는 단순히 미생물 풍부도와 치료 반응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만 보여줄 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균 마우스 모델과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유전자 조작 모델을 결합하여 미생물이 방사선 반응을 조절하는 실제 경로인지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적인 간극 또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분변 채취 방식은 치료 중 매일 일어나는 미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혈중 대사산물은 반감기가 너무 짧아 장기적인 상태를 대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래에는 치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미생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진단 시스템 개발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는 정밀 미생물 방사선 치료의 구현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고해상도의 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진단 효율을 높이고 다중 오믹스 데이터를 통합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미생물 칵테일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미생물은 이제 방사선 치료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성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DNA 복구, 면역, 대사 조절 등 핵심 축을 확인했고요. 표준화된 바이오마커와 중재 윈도우가 확보가 임상 전환의 열쇠임을 밝혀냈습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정밀한 접근이 동반된다면 미생물 중재는 방사선 치료의 성적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방사선을 정확하게 쏘는 시대를 넘어서 환자의 생물학적 상태까지 함께 조절하는 프리시전 라디오 세라피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더 이상 단순한 바이스탠더가 아니고 라디오 세라피를 결정하는 핵심 조절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의 리페어에 영향을 주고 인네이트 어댑티브 이뮤 리스폰스를 조절하며 튜머 메타볼라이즘, 특히 글라이콜라이시스와 옥스포스의 밸런스를 바꾸고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베스큘러와 pH까지 변화시킵니다. 즉 우리가 기존의 튜머 인트루시브 팩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듀얼한 포텐셜이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ROS 증가, 에피지네틱 모듈레이션을 통해 라디오 센시타이저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뮤코사 베리어를 강화해서 라디오 프로텍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도 명확합니다. 환자 간의 이질성이 크고요. 프리클리니컬에서 클리니컬로 넘어가는 트랜슬레이셔널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흥미로운 현상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첫 번째 방향은 기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몰레큘러 패스웨이입니다. 예를 들어 아크로멘시아 같은 특정 균주가 어떤 튜머에서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핑거프린트입니다. 환자별 마이크로바이옴 패턴을 기반으로 이 환자는 톡시티가 높은 것인지 리스폰스가 좋은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드라이브 오티마이제이션입니다. 지금까지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기술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결합입니다. 특히 하이프리시전 RT에서 마이크로바이옴 리스판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BRT에서 쇼콜스 하이도즈가 이뮤노제닉한 셀데스를 빠르게 유도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로톤 세라피에서는 물리적으로 정상 조직을 보호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바이올로지컬 프로텍션까지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단순한 물리적 프리시전이 아니라 피지컬 앤 바이올로지컬 프리시전을 합친 스마트 패키지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벤션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넘어서 엔지니어드 어프로치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지 테라피는 퓨조 박테리움 같은 튜머 어소시에이트 패소젠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신서틱 마이크로 커뮤니티는 이제 안정적인 콜로나이제이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드 프로바이오틱스는 라디오 센시타이징 메타볼라이트를 직접 분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튜머의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바꾸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이폭시아를 줄이거나 SDT를 조절하거나 드러그 딜리버리를 튜머 코어까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바이올로직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전략은 단순히 튜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TME 자체를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하이폭시아를 줄이고 pH를 정상화하고 동시에 라디오 센시타이저를 튜머 내부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건 기존의 시스테믹 세라피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네 번째는 컨비네이션입니다.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트리플 시너지, RT, 마이크로바이옴, 이뮤노세라피. 이 조합은 단순한 어디티브 이펙트가 아니라 이뮨의 밀레어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또한 숏체인 패티 애시드의 모듈레이션, 엔티 엔지오제닉 세라피, EGFR 이니비터 등 이런 것들과의 컨비네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베이스라인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퍼스널라이즈된 마이크로바이옴 칵테일을 구성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즉, 드러그가 환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따라가는 치료 전략이 생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피지컬 에너지 딜리버리에서 인테그레이티드 호스트 바이올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온콜로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지네틱 엔지니어링 결합된 인터디스플리너리 필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치료 성공을 높이고 퀄리티 라이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패신저가 아니라 라디오 세라피 석세스를 결정하는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겟팅하는 것이 다음 세대 캔서 케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